우리 잠깐 쉬었는데 칸트 아쉬워. 시간이 좀 차라리 칸트를 좀 오래 잡을 걸 그랬다.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진짜 아니요, 칸트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거에 비하면 재미있었고 우리가 이제 잠깐 쉬는 동안 이제 독실이도 이제 그 팟시즌과 연결시키고 싶은데 나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우리 실천이선 것 같아. 나 연결됐어 지금. 혼자 정보가 부족한데 막 연결시켰어. 연결된다니까 이거. 걱정됩니다. 저는 이런 게 진짜 진정한 철학의 참모습은 이런 거라고. 칸트가 무슨 말 했는지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의미가 가져야지. 뭔지 그거가 우리 삶이라든가 우리 사회랑 연관시켜보고 이런 거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철학을 좀 시간을 좀 오래 잡아가지고 좀 토론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준비한 게 실존주의 준비했는데 앞에서 이제 데카르트나 아니면 칸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은 그걸 이제 그 궁극적으로 이제 뒤집은 사람인데 일단은 그래서 세 가지를 좀 해보려고요. 첫 번째 실존주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실존주의가 뭐냐? 실존주의를 말도 안 되게 후려쳐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실존주의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특기.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사르트르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요걸로 같이 좀 토론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는 게 다른 철학과는 달리 굉장히 현실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독실이가 지금 도끼를 품고서 지금 뭘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아까 똥기 장난 아니야. 강의할 때 장난 아니었어요. 앞에서 막 필기하면서 논문 쓰고 있어요. 칸트 비판 논문 쓰는 것 같은데. 야 실존주의로 돌아와. 야 어쨌든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 그 실존주의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실존주의가 도대체 뭐냐? 이름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실존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냐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는 이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도 존재하고 그다음 핸드폰도 존재하고 물컵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게 존재하는 거야.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게 두 가지의 존재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본질로 존재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실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본질과 실존은 존재하는 거의 두 가지 양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는 모든 게 존재하는데 어떤 애들은 본질로 어떤 애들은 실존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존재하는 애들을 알아보려고요. 첫 번째 의자. 그다음 돼지, 인간. 요 세 가지의 존재를 좀 알아보려고요. 외계인을 인간과 한번 엮여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첫 번째 의자랑 돼지랑 인간이 존재하는데 일단은 의자의 존재를 좀 살펴볼게요. 의자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의자는 단정적으로 본질로서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자의 목적이 있어요. 얘 만들어진 목적도 있고 사용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의자의 본질이 뭐냐? 앉는 거죠, 앉는 거. 그렇죠. 마이크에도 본질이 있어요. 말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근데 마이크가 고장났어. 그러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폐기됩니다. 그렇죠. 의자도 못 앉게 됐어. 아니면은 엉덩이에 못이 박혀 있어. 못 앉잖아. 그럼 의자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자가 아니죠. 의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의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부서진 의자는 의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본질로서 존재해요. 본질을 상실하면 그 존재의 가치도 사라진다는 거죠. 돼지도 본질로 존재합니다. 돼지의 본질은 먹는 거야. 그 돼지를 못 먹어. 얘가 병에 걸렸어. 구제역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집단 폐기했다는 거죠. 돼지는 거기에 거부하겠지. 야, 무슨 말이냐? 내가 왜 본질로 존재하냐? 의의를 제기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 돼지는 본질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돼지나 의자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렇죠. 그 본질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럼 그렇죠.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자의 본질, 침대의 본질, 마이크의 본질은 거의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마이크로 때릴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는 데코로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때렸다. 그럼 걔는 마이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로서 존재한 거니까 궁극적인 본질은 하나다. 일단 들어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본질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인간도 본질로서 존재할 것만 같은 거야.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걸로 맨날 싸웁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냐? 언어적 존재냐? 아니면 신의 아들이냐? 아니면 이성적 존재냐? 아, 너무 좋다. 그게 본질로 왜? 재밌어요. 재밌어. 철학이 재밌는 것 같아 진짜. 뭘 했는데 벌써 재밌어. 벌써 재밌어. 뭘? 이상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로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로 싸우는데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본질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본질로서 존재하고자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인으로 존재하고 혹은 이제 학생으로 아니면 기독교 신도로 아니면 누군가의 아들로서 존재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질을 제거해봐. 독실이라고 하는데 독실이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본질이 상실됐어요. 그럼 독실이를 폐기 처분하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독실이에서 이제 아들로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성전환 수술을 했어. 그래서 아들이 아니게 됐어요. 그럼 독실이를 폐기 처분하냐?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거해봤어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뭐냐면은 본질이 없어도 사는 거? 그죠? 일단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의자나 돼지 같은 사물이나 동물은 본질로서 존재하지만 인간은 본질로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존재하냐고 얘기하기 시작했냐면은 그걸 실존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특수성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물이랑 다르잖아. 인간은 뭔가 다르잖아. 그래서 왜 본질로서 다르죠? 돼지랑 그 의자랑은 이해가 가는데 돼지랑은 왜 다르죠? 이거 인간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외계인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관점인 하지 마. 건가요? 인간은 다르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사르트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실존주의는 인본주의다라고 얘기해요. 인간 중심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외계인이 와가지고 이제 깡 선생을 잡아먹는 거야. 근데 깡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날 왜 잡아먹냐? 나는 실존하는 존재고 나는 먹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외계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외계인 입장에서 너의 그렇죠. 본질은 가축이야. 그렇지. 식량이야. 이럴 수도 그렇죠. 있지. 우리가 돼지한테 하듯이. 그래서 실존주의를 기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주의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돼지라네. 돼지도 왠지 실존할 것만 같아요, 저는. 저랑 충분히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저랑 막 그죠. 싸우고. 그래도 돼지도 어떤 내적 세계. 영혼을 갖고 있을 거다. 근데 어쨌든 실존주의에서는 인간만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 본질로 존재하는 애들이 있고 실존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예. 몇 년도 사람인가요?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1905년에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20세기 초반. 예, 그죠.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1905년이면 우리 강화도 조육하고 있을 텐데 사르트르가 태어났습니다. 인간이 거기서 사르트르가 인간만을 딱 분리시켰잖아요. 예를 들면 침팬지나 돌고래 같은 애들도 안 되잖아요. 걔네들도. 그렇지요. 그렇다면 인간의 범주는 네. 어디까지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실존하는 존재에 대해서 상상력을 가진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왜 중요해지냐면은 이건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상상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실로 존재하지 않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존재는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돼지는 사르트르적 관점에서 보면은 실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는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걔는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데카르트가 그 동물들을 그냥 기계로 봤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사르트르도 좀 그러네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실제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사르트르랑 데카르트를 이제 동물들을 평가하는데 기계적으로 평가했다라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인간만 분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업 때 주워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 실존주의 철학의 기본 아이디어는 결정론에 대한 반대예요. 과학적 결정론. 과학적 결정론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인과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필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과거의 사상가들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기독교 전통에선 자유의지가 중요했는데 이 자유의지조차도 시인의 어떤 완벽한 플랜 안에서 다 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철학자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신학 안에 그런 신학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깨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하나씩 깨보는 거야. 난 종교인도 아니야. 종교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 신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한국인도 아니고 뭐 어떤 누군가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탈탈 털은 거예요. 나한테 주어져 있는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들, 나의 본질을 규정하려고 했던 애들을 하나씩 다 빼면은 뭐가 남냐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남고 세 가지가 남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남게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리고 여기 요 세 가지가 남게 돼요.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 말고는 사실 나한테 주어진 건 아무도 없었던 거야.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고. 그렇지요. 엄마가 그래서, 뭐라고 하지만 쌩까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규정되지 않고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의 상태를 우리가 실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럼 이거 사르트르가 한 얘기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고 실존주의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되게 규정 자체가 되게 복잡해요. 철학자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근데 여러 가지를 읽어본 결과 제가 정리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본질에 거부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전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양 철학 전통에서도 그러니까 칸트도 잘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어떤 결정적인 본질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성적인 능력이라는 그 형식이 딱 공통적인 작동 방식이 딱 있는 거고 뭐 그 전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로서 신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뭐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규정하고 철학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다 까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게 실존주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단순해요. 실존주의는 그래서 단순 명쾌하고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로 이제 확장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근거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근거가 굉장히 희박한데 맞나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 얘기하려면은 되게 이제 심도 있는 얘기를 해야 돼. 사실은. 근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는 하나의 이론적인 측면이 있지만 실천적인 측면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지금 이걸 들으면서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간만은 좀 특별하다. 여기까지는 뭐 근거고 뭐고 좀 부족하지만 우리 합의하고 시작하자. 약간 좀 이런 이론인 것 같아요. 이걸 합의하게 됐을 때 뭐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인본주의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실존주의자라고 규정하고 싶어하는 애인데 하이데거는 나는 실존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애거든요. 저 하이데거 얘기만 나면 너무 좋은 게 왜?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이름이 너무 멋있어. 멋있지. 그래요? 진짜 누군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하이데거 나치즘으로 나중에 흑연사가 있는 사람인데. 그래요? 네. 어쨌든 근데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현존재라고 좀 넓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현상학자로서의 하이데거를 물려받은 사람, 이론적 토대를 갖춘 사람이 사르트르예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르트르는 사실은 철학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회운동가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사회운동가 같은 느낌이고 문학으로 오히려 더 유명하고 한국 사회 그렇죠. 연극도 마찬가지고 그런 존재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르트르는 되게 이런 얘기하면 너무 저렴하구나. 이빨을 잘 털었어요. 그래서 남긴 명언들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것 중에서 이거죠. 실존이라는 것은 인간한테 있어서 본질에 앞선다 하는 거야.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인간은 어떠냐? 본질이 없이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어쨌든 나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은 세상과는 분리된 내가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없냐면은 신도 없고 국가도 없고 도덕이나 관념이나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여기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내 눈앞에 있는 물컵이나 사과나 나무나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데카르트와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데카르트는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신이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 독실이가 얘기했던 거죠. 신이 성실하기 때문에 이 물체들을 다 준비해줬을 거야. 신이 우리를 속일 리는 없다. 그렇죠. 이 물체들을 증명해주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실존주의자의 입장에서 이 물체들은 뭐냐? 이 과잉인 거예요. 이게 왜 존재하고 있지? 이게 겁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낯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사과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의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존재하고 있냐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를 사르트르가 되게 아름답게 소설로 써냅니다. 대표적인 소설로서의 구토라는 소설이 되는데 이름은 별로 아름답지 않네요. 그러니까 구토.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이름이 뭐였더라? 앙투안 로캉탱이라는 애인데 발음이 왜 그러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구토의 대충의 내용이 뭐냐면 로캉탱이야. 로캉탱이 대충의 내용이 일기 형식으로 썼는데 뭐 작가예요. 근데 자기가 손에 닿는 것마다 너무 메스꺼운 거야. 책상에 손을 닿으면 막 메스꺼워. 자꾸 구토하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는 거죠. 뭐 위궤양이 계시나?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구토하고 싶은 것인가? 그랬더니 알게 돼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무의미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과잉인 거야. 존재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존재하고 있다는 과잉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구토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뱃속의 물건들이 과잉이기 때문에 구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토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신이 없기 때문에 너무 과잉이 된 이 세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이 세상이 너무 메스꺼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족같네 뭐 이런 거야? 족같네보다는 이제 무서운 거야. 이게 왜 존재하고 있지? 라는 무서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해를 못했으면 아마 다른 분들이 이해를 못했을까봐. 그래? 좀 연결이 안 되는데 인간은 특별하다. 상상력이 있으니까 실존한다. 인간만. 여기까지 동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앞에 물컵이 왜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 데카르트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데카르트에 의하면 우리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면은 신이 정당화해 주잖아요. 이 정당한 이유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네네. 근데 이 세상은 어떻냐는 거죠. 신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까 이 기본 세계관에서 신을 빼보세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실이를 우리가 예를 들면은 독실이는 왜 존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넌 왜 살아? 그리고 그냥 산다면서요. 인간은. 그게 실존이잖아. 그냥 사는 건데. 네. 그럼 이 물체들은 이 물질들은 뭐야?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있는 거지. 처음부터 아니 정의 내리기를 걔는 실존이 없고 실존이 아니고 본질만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정의를 그렇게 내려놓고서 그걸 왜 다시 딴지를 걸어? 그런데 이제 나는 합리적인 존재고 이성적인 존재가 됐어요. 자유로운 존재인데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세계는 어떠냐면은 너무 비합리적인 거야. 너무 우연적이고 누군가가 이걸 정당화해 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컵을 예를 들자면 그 실존하고 합리적인 존재가 컵을 만들어서 내 앞에 놨으니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과거의 전통이랑 단절되는 지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존주의는 철저한 무신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과거의 신앙인들은 물컵이 내 눈앞에 있어. 그게 무의미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왜냐? 신이 창조했으니까. 하느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게 여기 있는 거야. 이제 물컵을 예로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역사적 사건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인간이 왜 결혼을 해야 되죠? 신께서 명령하신 거야. 너희 둘이 짝을 지어서 번성하거라. 라고 본질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런 걸 다 부정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꼴통들이야. 다 부정하는 거야. 사회 규범을 부정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지금 얘기했었던 얘는 좀 물체를 부정했잖아요. 물체 자체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물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본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컵은 예를 들면 물을 담고 나를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 걔의 본질이잖아요. 그것뿐이지. 근데 이제 그거는 본질로서 존재하는 애들인데 본질로서 존재하는 걔네들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좀 오버해서 표현했지. 구토가 날 정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르트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눈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거야. 방금 전에 그 존재의 이유가 본질이라며. 존재 이유가 아니지. 본질은 이유라고 할 수는 없고 걔네들이 존재하고 있는 방식인 거예요. 물컵은 본질로서 존재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그렇죠. 왜 있어 여기에.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규정됐어요. 첫 번째 나 그리고 세계가 규정된 거야. 첫 번째 나는 어떤 존재냐면은 실존하는 존재고 나의 존재 의미는요? 없죠. 없지. 아무것도 결정해야 되니까. 신이 없는데. 두 번째 밖에 있는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규칙도 없고 부조리한 상태다. 비합리적 존재다. 족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세계를 표현하는 실존주의에서의 대표적인 용어가 부조리가 돼요. 이유도 없고 우연적이다. 갑자기 세상을 보는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인식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걸 좀 물리학적인 걸로 갖고 와버리니까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를 얘기하자면 뭐 굳이 현대 물리학으로 얘기하자면 빅뱅으로 시작됐으니까 그렇지. 빅뱅은 이유는 없어. 근데 왜 빅뱅으로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걸 하이데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걱정인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면 참 쓸데없는 걸 걱정하는데 왜 무가 아니고 유냐라는 거죠.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왜 하필이면 있느냐. 그게 하이데거 존나 멋있죠. 근데 장난 아니야. 왜 하이데거. 무가 아니라 유냐. 멋있지. 그게 지금의 상황인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근데 그걸 그냥 왜가 없는 거지. 왜가 없는.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 왜 태어났어요, 당신은? 그러니까 거기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만한 것들이 아니잖아. 그냥 있게 된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슬픈 거야.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가 사실은 이유가 있었어. 중세나 근대에는. 그렇죠. 그 전에 중세에는 있었어요. 신이 나한테 약속을 해줬고 약간 좀 근대에서 다르다. 이성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좀 칸트랑 격이 달라.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얘네는 그냥 의미를 찾네요. 내 삶의 이유가 뭐냐. 맞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지. 근데 이걸 역사적인 배경을 좀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근대 이성, 아까 전에 데카르트나 칸트에 대한 근대 이성에 대한 우리 낙관론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계나 기술이나 합리성을 발전시키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줄 알았는데 결과가 빵 터집니다.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1차 대전. 그다음에 이제 홀로코스트도 있고 거기서 인간이 깨닫기 시작해요. 아, 신도 없고 이성도 우리가 낙관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럼 거기서부터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은 부조리한 세상에 그냥 던져진 상태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실존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태어나서 연약함 속에 존재를 이어가다가 그냥 우연하게 죽는다라고 얘기해. 되게 비극적이네요. 되게 비극적이야.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위기는 비극이야. 야, 누아르 영화 같다. 그러니까 그렇잖아. 포스이죠. 포스 쪼려. 그죠? 포스. 어쨌든 이게 실존주의야. 이게 뭐 설명할 수 있는 거 전부야. 그래. 또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사르트르가 이런 주장을 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그냥 어떤 그 인문학인 것 같거든요. 철학이 아니라 철학이 인문학 다른 건가? 아무튼 무슨 말이야?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독실이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왜 철학계에서 이거를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왜 그랬어요? 이거 그럴 필요가 근데 없잖아요. 되게 근본적인. 그러니까 독실이가 얘기했던 사실 독실이가 접했던 철학들이 있었죠. 아까 전에 그러니까 어떤 과학이나 이성적 사고에서 출발했던 그거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던 철학과는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급이 다른 주준. 예,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게 정신세계에 관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삶을 철학적 주제로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뭐 당연한 걸 왜 얘기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당연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실존적인 입장에 처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존주의를 관통하는 또 다른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불안인데 이유 없이 불안한 거야. 왜냐면은 실제로 나는 어디서부터도 존재의 의미를 정당화되지 않으니까 일단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불안을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치냐면은 남들이 욕망하는 거,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걸로 도망치게 돼요. 마치 어떤 하나의 종교가 진리인 양 믿으면서 그것이 내 의미를 정당화해 줄 거라 믿는 거야. 아니면은 어떤 국가, 이념, 아니면은 공주님. 죄송합니다. 하나씩이죠. 직업, 저는 이제 직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직업 뒤에 숨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야. 그러면 내가 마치 의사인 것처럼 존재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의사처럼 말하고 의사처럼 행동하고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택시 운전사다. 그럼 택시 운전사처럼 말하고 택시 운전사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자기 옛날에 잘 나갔던 기억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 그게 뭐냐면 자기 존재에 자꾸 그런 식으로 의무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족밥이 아니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걸 다 까 뒤집어 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직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왜냐면 자기의 존재가 기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자꾸 집착하냐면은 뭐 연봉, 뭐 핸드폰, 명품, 외제차에 집착하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불안에서부터 그걸 회수하고 싶은 거예요. 나치즘의 본질이 뭐냐? 사실은 불안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넌 너무 불안한 거야. 이 사회에서 너무 개인적이고 고립되어 있고 이 세상은 불조리한 거죠. 그럼 자꾸만 뭐에 집착하고 싶냐면은 누군가 규정해 주길 바라는 거야. 야, 세상은 이런 거야. 같이 이렇게 해보자. 거기에 마음을 쏠리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우리한테 비판하는 건 뭐냐면은 사회 문제의 원인, 그리고 왜 이렇게 인간들의 삶이 파행적으로 되고 우리는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환기시켜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리를 해봤습니다. 맞는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우등생. 저 진짜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하니까 재밌네요. 이게 너무 재밌는데. 자, 중세시대까지는 종교가 세상이 굴러가는 구조와 삶의 의미를 다 설명해줬는데. 맞아. 그게 끝난 다음에 세상의 구조와 이치, 뭐 우주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한 게 데카르트, 칸트 쪽으로 가는 거고, 데카르트를 이어서 뉴턴으로 가면서 자연과학이 세상의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고, 칸트는 아예 물 자체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냥 알 수 없다 해서 끝났어요. 이거는. 맞아. 그러면은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발전했고,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 철학이 따로
이게 생기게 되는데 그게 지금 얘기하는 실존주의 같은 거네. 인간의 내면, 삶의 의미, 인간의 가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철학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꾸만 수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공통 분모를 찾아서 이걸 이론화 정립시키려고 거대한 이론으로 정립시키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고 반대로 그걸 뽀개고서 점점 밖으로 발산하고자 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양한 것들을 찾고 개별적인 걸 찾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하려는 애들의 그 조류가 있고 그걸 자꾸 해체하려는 조류가 있는데 첫 번째 애들을 우리가 절대주의적 애들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애들은 상대주의적 애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데카르트나 칸트나 뉴턴이나 자연과학이나 모든 학문은 첫 번째 거대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구조, 아인슈타인이 대통합 이론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반면에 그걸 끊임없이 해체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피스트부터 시작하는 회의론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피스트 아니면 좀 세련된 형태로서의 실존주의 나중으로 가면 포스트 모던은 그 만들어 놓은 대통일 이론을 자꾸 해체하고 싶어 하는 애들인데 실존주의는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주라든가 우리 세상이 굴러가는 그 자연과학적 이치는 해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예 문제의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실존주의자들의 그 근본적인 질문은 계속 그거예요. 삶의 의미가 뭐냐예요. 그렇지. 너희 삶의 의미가 뭐야? 그리고 그거를 비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통일 이론으로 모였을 경우에 뭔가 통합적인 이론이 얼마나 폭력적인가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얘기도 하죠. 왜냐면은 어떠한 대통일 이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이론은 뭘 해야 되냐면은 개별적 존재들의 질적 차이를 다 소거시켜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량이라는 걸로 세상을 묶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독실이는 뭐 예를 들어서 90kg다. 그러면은 뭘 소거하냐면은 뭘 소거하냐면은 독실이의 영혼이나 독실이의 취미나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질량이라는 거 그 하나로 환원시키는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역사의 발전, 역사의 어떤 굴러가는 거에 따라서 자연과학으로 하나로 묶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생학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나치도 지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자연과학은 자연과학대로 그냥 발전하고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규범 같은 거는 얘기하지 않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렇지. 사실은 이제 자유주의 세계는 사르트르의 어떤 실존주의가 좀 더 세련된 형태를 띄었던 게 저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지금 사회의 모습일 거예요. 지금은 좀 이게 근데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네요. 하나는 자연과학으로 발전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자연과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뉴턴 물리학과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라는 거 갖다가 다 이해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어. 이 세상 구조 원리를 다 이해해.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다른 종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 독실이가 지적하는 거는 철학, 독실이의 생각 속에서의 철학은 첫 번째 거예요. 자연과학이나 어떤 이성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을 설명하는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게 철학의 하나의 문제의식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내가 설마 다 안다고 하더라도 진짜 내 삶의 문제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다른 면인 거예요. 예. 이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는 다른 면이다. 우리 삶이 그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알베르토 까미라는 소설 책에서 그지. 그 시지푸스의 신화 뭐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멋있잖아, 멋있지. 그치?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멋있어. 거기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자살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인간의 모든 이런 실존적인 상황을 검토해 보면은 우리 근본적인 문제는 자살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그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자꾸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저 최 사장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럼 실존주의자들이 완벽한 허무주의인가요? 이게 마치 얼핏 보면은 허무주의 같잖아. 뭐 다음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제 스스로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사실 왜냐면 원래는 사르트르 얘기를 조금 하고 해주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의미 얘기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되네. 사르트르 왜냐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사르트르가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왜 사르트르에만 자꾸 집중하냐면은 간단히 시간이 없지만 빨리 얘기하면 실존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끌어들이는 실존주의도 있고 신을 완벽하게 배제하는 실존주의도 있어. 근데 신을 끌어들이는 실존주의를 우리 유신론적 실존주의, 신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를 무신론적 실존주의인데 저의 개인적 판단에서는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실존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예 배제해서 신이 없는 상태에서 완벽한 자유의 상태인 것이 실존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서 사르트르 얘기만 하는 건데, 사르트르는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연극이나 소설이나 그의 이념 전체는 허무주의로 도배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뭐로 찾냐면은 사회주의와 연결시켜서 그걸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깡 선생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 답을 먼저 한다면, 저는 실존주의의 본질은 허무주의다라고 생각하고, 허무주의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허무주의는 반대로 어떤 절대주의적 가치에 비해서 더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종교가 하나가 맞다라고 맹신하거나, 과학이 하나가, 이거 독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학이 맞다고 맹신한다거나, 아니면 진보가 맞거나 보수가 맞거나, 어떤 하나의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하나의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거부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건강한 거는 허무주의가 어떤 가장 건강한 상태가 아닌가. 그게 가장 인간의 본래적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견해에 대해서 이건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예, 주관적인데. 예. 아니 쉽게 설명하면 이제 제가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어떠냐면 그 전에 신적인 세계관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만든 거대한 궁궐에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답답한 거, 우리가 20살 되면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 것처럼 부모님이 이제 싫다. 그래서 부모님 버리고 집을 나왔는데 이제 불안한 거죠. 집에서 살다 나왔으니까 돈도 막 없고. 태풍이 치고 막 비바람하는데 자기는 알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안전한 걸 하나씩 걸쳐보는 거예요. 뭐 비옷도 입어봤다가 뭐 방패도 들어봤다. 근데 집 안에 있을 때만큼 안전이 보장되진 않죠. 그러니까 불안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죠. 자기 인생의 의미나 이런 건 적극적으로 탐색해 볼 수는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허무주의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존주의 근본적으로는. 실제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삶 자체의 본질이 허무인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나 못한다. 알몸이라는 비유 좋네. 딱 우린 알몸인 존재. 근데 사실 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신이 있어가지고 나쁜 사람들은 처벌하고 좋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도 어떤 목적을 만들었으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아니에요? 우리 독실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증거도 없고 그거는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고 믿었고. 그죠. 근데 실제로 무신론을 증명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대, 사르트르는. 근데 그때 19세기 초, 18세기 말, 20세기군요. 그때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하고 해갖고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신학 자체가 신은 뭐 없고 그냥 종교로 보자, 좀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토양에서 나왔던 거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존주의자들도 근데 완벽한 허무주의로 가진 않고 나름대로 이제 모색을 합니다. 어떤 사르트르 같은 경우도 지식인으로서의 책임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예. 아무렇게나 막 살자 이걸 실존주의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인간은 어떤 알몸뚱이밖에 안 남은 그 비참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그 비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어떤 투쟁, 자기가 어떤 자율적인 존재인데 자기가 자유롭게 행동하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강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제 도덕에 대한 견해를 얘기를 해요. 근데 뭐로 비유하냐면은 어떤 새에 비유하는데, 우리가 풀밭을 걸어가면은 새들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도덕성의 발현이라는 거야. 도덕이라는 건 어떻게 발현되냐면은 내가 걸어가는 행위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도덕성이 발휘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걸어가면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나의 도덕성에 대한 규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막 살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저는 코스프레고 본질은 신이 없는데 도덕이 어딨어 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 사장님이랑 얘기를 많이 할 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오히려 그 허무주의가 사람의 어떤 삶을 막 피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되게 피폐해요. 허무주의가 되게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역설적이게도 어떤 상황들을 생각해, 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지만 허무주의가 오히려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그 또 과학에서도 과학이야말로 좀 완벽하게 좀 허무주의에 가깝거든요. 영혼도 없고 신도 없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네, 그럼 우리 실존주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사르트르에 대한 얘기를,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르트르의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신이 없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두 가지를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르트르의 인생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1905년에 태어났어요. 아주 어린 시기에는 좌절의 세월로 보냈다라고 스스로를 좀 회고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외모적으로 그 잘생긴 외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키도 굉장히 작았고 그 다음에 사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할 정도로. 아, 사시? 예, 외사시가 되게 심했어요. 어렸을 때 아름다운 소녀한테 좀 고백을 했다가 그 소녀가 찼나봐. 너무 그때 깨달았대. 아, 내가 정말로 추악한 모습이구나. 그래서 좌절의 시기를 보내다가 굉장히 명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립고등사범학교에 붙어가지고 사실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을 만나요. 그 아롱, 멜로뽕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쯤 돼서 졸업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철학과 교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교원 자격 철학시험에 응시해가지고 수석으로 합격하고 이때 차석이 누구였냐면은 시몬드 보부아르라는 페미니즘 운동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차석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그때 알게 돼요. 네가 수석이야? 네가 차석이야? 서로 알아보는 거죠. 서로 장난 아닌데? 알아본 다음에 사르트르가 이제 보부아를 찾아가가지고 계약 결혼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 결혼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1929년이었어요. 29년이면 잠깐만 공황 때 아닌가? 경제공황 때 계약 결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연애도 하고 평생의 동반자로 지내되 자유롭게 연애도 하자. 이게 계약 결혼의 실제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 보부아르에 의하면 사르트르를 보자마자 평생 같이 할 사람이라고 알아봤대. 그리고 실제로 평생을 같이 합니다. 근데 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부아르와 사르트르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사랑이고 그 다음에 비본래적인 사랑으로서 연애는 자유롭게 하자. 계약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 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로맨스, 계속해서 난 로맨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요. 교직 생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학 작품을 쓰면서 유명해지면서 전업 작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구토, 벽 뭐 이런 소설들을 쓰게 되고 존재와 무 이런 소설은 아니죠. 이론서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소집됐다가 포로가 되긴 하는데 수용소 안에서도 유대인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연극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어떤 사회운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거의 슈퍼스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에서 학계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 있어서 최고의 소설가이자 그지. 예, 연극 기획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좀 그래요? 희한한 게 네. 실제로 거의 종전이 되기까지 서방 세계에서 그 유대인 수용소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을 텐데 홀로코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대인에 대한 박해는 있었고. 박해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회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론적 토대는 두 가지예요. 현상학, 나중에 우리 현상학도 다룹시다. 현상학하고 사회주의를 이론적 토대로 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59세가 됐던 1964년에 말이죠. 호스 말고 뭐라고 그랬어? 하지 마. 알겠어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올랐는데 수상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걸 거부합니다.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은 최초이자 마지막 거부자인데 노벨상은 부르주아의 상 아니냐라는 거죠. 부르주아의 가치 그리고 기성 세력의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68년이 되면 68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청년들의 우상이 돼요. 그 프랑스 전체를 이제 휩쓰니까 그때 당시가 드골 대통령이었는데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단 사르트르를 잡아넣자. 근데 이제 드골 대통령도 이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드골 대통령이 볼테르, 왜 볼테르잖아요, 철학자. 네. 볼테르를 바스티유에 넣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르트르를 체포를 말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네. 사르트르의 인생 전체를 보면 굉장히 학자로서의 길을 걸었는데 자신의 이론하고 자신의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실존주의자로서의 삶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몇 개 좀 얘기하자면 노벨상을 거부했던 사람은 한 6명 정도가 있네요. 정말? 그런데 그게 보통 뭐 히틀러의 방해로 못 탔다든가 이런 식으로 소련에서 뭐 못하게 갖고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지금 본 거는 이건 사실관계는 없는데요. 사르트르는 자신의 라이벌이니까 까미보다 늦게 선정돼서 불만을 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자의로 어디까지나 국가라든가 어떤 그런 데서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자의로 거부했던 최초의 인물이라고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까미가 먼저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의 소설 구토를 보면 실제로 이제
부르주아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노벨상이 누구한테 주어지냐면은 비정치적인 인물들한테 주어지는 건 사실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됐었던 상인 것 같아. 사르트르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르트르는 엄청난 반항아. 그때 당시에 모든 사회적 규범, 뭐 가치관, 뭐 사회 체계, 자본주의적 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노를 외치는 그런 지식인이었고 당시에는 되게 실천적인 지식인으로도 유명세를 떨쳤죠. 사회운동도 많이 참여하고요. 68혁명 때 직접 이렇게 시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주의를 너무 옹호해서 그게 약간 흑연사로 남아있어요. 사실 6.25에 대해서도 북침이다.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다. 북침이고 북침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렇지. 남한에서 그러니까 미국 제국주의 우리가 먼저 쳐들어갔다.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동유럽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대. 당연히 정의로운 소련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먼저 침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북한이 먼저 침범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그렇죠, 동유럽에 있는 지식인들이 다 깜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침범한 거, 침략을 한 것도 그 연유들을 보면 좀 우리가 배웠던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하기에는 그걸 가지고 뭐 흑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그때 뭐 그렇게 패망할 줄 몰랐고 그렇게 반인류적인 행동을 할 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정의로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최 사장도 흑역사가 있는데. 과거에 빨갱이였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전생입니다. 예, 전생의 빨갱이였던 것 같아요. 내가 폭로할 거야! 저는 자유주의를 신봉하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르트르의 인생을 잠깐 알아봤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연결시켜가지고. 사르트르는 철저하게 신에 대해서 배제하고서 살았던 사람인데, 저는 궁금한 거죠.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근데 신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보편적 도덕성이라는 게 없는 거야. 누구나 동감할 수 있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 기준이 없다라는 게 사실은 신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있겠느냐. 잠깐 그 전에 그럼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의 법 조항들은 신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법들은. 예, 현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최 사장님 말씀은 과거 사회에 있어서 보편적인 도덕의 근거는 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라진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뭐 우리가 나름대로 보편적인 도덕 기준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절대적인 게 있느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불법이라고 했을지라도 사실은 그게 윤리적인 걸 얘기해 주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는 그냥 법일 뿐이다. 그렇죠. 일단 정리하면서 갑시다. 첫 번째는 법과 윤리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법과 윤리는 교집합을 갖지 합치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정리하고 싶은 게 윤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면 윤리에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윤리에 대한 절대주의 관점이 있고 두 번째는 윤리 상대주의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윤리 절대주의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윤리적 토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최소한이 되겠네요. 최소한의 윤리. 윤리 상대주의는 그런 거는 없고 보편적인 건 없다. 다만 뭐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든지 실용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인지 이익을 창출하는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그냥 좋으면 좋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법칙이 없다라는 게 이제 윤리 상대주의인데 정리해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이 없다는 거는 윤리 상대주의인 거고 실존주의는 윤리 상대주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잠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윤리 상대주의가 윤리 법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그게 그렇죠.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고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고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사례들을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어떤 뭐 교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의 논문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 지명자 중에 그다음에 근데 이게 나는 되게 일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그거를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가치 체계 안에서는 내가 키운 제자고 내가 논문 쓸 때 다 도와줬고
서로 아이디어 교환 같은 거 다시 다 같이 해줬고 그랬는데 나의 제자랑 나는 거의 일심동체인 상황인데 이거를 갖다가 같이 공동 연구로 가는 게 어떠냐? 그치. 나의 도움을 받았는데 분명히 나의 도움을 받았는데 오히려 나의 그런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라고 자기들은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하다. 왜 깡 선생이 그런 얘기 했는지 알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윤리에 대한 법칙 아니면 윤리가 뭐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얘기를 할 때 자꾸만 무슨 얘기 하냐면은 막 너무 극단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뭐 방화, 살인, 강간, 뭐 훔치는 거 막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어쨌든 윤리가 절대적 법칙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건 없다고 믿는 사람이건 다 그런 걸 안 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었던 게 시간을 두고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과거와 또 미래에도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깡 선생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도덕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진짜 실제로? 그죠? 부장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부장님은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일한 걸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 명의로 그렇지. 빼돌려. 내 공적인데 자기가 가져가. 하지만 자기는 그걸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키워줄 사람인 거고 그렇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신이 없다면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없는 건가? 신이 없으면은 부장님이나 그 교수님 내 일을 뺏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죠. 처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부도덕하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대주의에 의하면 그렇지. 그 사람 나름의 윤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각자 규범이 있으니까. 그렇지. 각자 윤리 기준에 따라서 비난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비난받을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신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 규범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 우리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 맞다.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비난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좌파 색채를 갖고 있는 간첩들을 몰아내기 위한 애국적인 행위였고 스스로는 정말로 그렇게 믿는 거지, 그지?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겠지만 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 윤리적 도덕성은 개별적으로 그냥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고 어떠한 가치 판단도 그냥 사회적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 우선이니까. 그렇지. 그거를 우리가 덮어놓고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없다는 거죠. 이런 입장도 가능한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거지. 실제 시대적인 상황을 보통 고려를 해서 이제 전범들 재판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한 것 같아요. 나치즘을 생각해보면 유대인 학살 말고 그냥 우생학을 하려고 했었던 우생학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유전학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 후손들을 좀 더 우월한 인류를 만들자 신인류를 만들자 해갖고 물론 걔네들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녀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교배를 시켜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 좀 열등한 민족이라든가 열등한 사람들은 그냥 씨를 못 남기게 강제적 불임 수술을 했는데 그게 독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불임수를 시켜버려요. 강제적으로. 몇만 쌍 이상을.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아이를 못 갖게. 왜냐면 걔네들은 열등한 인간을 만들어낼 테니까. 실제로 북한에 장애인이 없다면서요? 진짜? 네, 없대요. 왜냐면 태어날 때 장애인이면은 진짜로? 일 없으면 영어 잘해? 라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안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행동을 했었던 거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는 그게 정당화되기 힘들겠지만 일종의 공리주의적으로 그쵸. 그게 더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되니까. 네.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그 윤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였고 뭐 아까 절대적인 거에서 제가 좀 딴지를 걸었었는데 뭐냐면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절도를 되게 권장하죠. 절도해갖고 알아서 챙겨 먹어야 돼. 어디? 진짜 스파르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스파르타. 예.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정말 용사고 더 그 훌륭한 군인이라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거구나. 네네. 그런 거 생각해보면 또 어떻게 아까 미래까지 얘기했는데 미래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핵전쟁 같은 게 벌어졌어요. 문명이 거의 다 파괴됐어. 거의 원시인 집단이 됐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이랑 다른 윤리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생존에 유리한 것들은 그때는 가장 힘센 한 명 우두머리 한 명이 모든 걸 지배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절대적인 관찰자로서의 신이 없다면 그거 다 상대적인 거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각자 개인마다 윤리적인 규범이나 규칙이 다를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신념은 이겁니다. 각자 인간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공감 능력이 저는 도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즉 타인의 고통이라든가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해서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이라든가 도덕 규칙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보편타당한 것도 만약에 사람들끼리 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시대가 변하거나 집단이 바뀌면은 그거는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이 없다면. 그 되게 애매한 문제죠, 그렇죠? 그 윤리학에서도 굉장히 눈점이 됐던 문제인 것 같은데 동양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동양 대표자가 됐어요. 동양 대표. 우리도 다 동양인인데. 그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도덕 규범들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도덕이나 규칙에 대한 내용을 제거하면 스파르타나 어떤 원시 부족 사회나 예를 들어 식인 습관이 있는 부족들이라도 나름의 아주 최소한의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인간이 어떤 절대자를 상정하지 않아도 자기 사회에서 공행되는 도덕이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특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변화될 수 있어도 사람들이 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보편적인 형식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 생각이에요. 저도 김도희님이랑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꼭 신을 가정하지 않아도 보편적인 뭐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그게 공감 능력이 우리가 모두 다 있다면은 모두 다 있다면은 타인에 대해서 고통을 가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런 게 싫어. 나도 그런 게 너무 싫어. 그렇다면은 그 타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 이런 가치들은 우리가 합의를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 능력을 말씀하셔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모두가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할게요. 하더라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하네. 나 저 사람한테 속상할 것 같고 그럼 내가 내 재산을 반을 줘야지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가냐면 이건 너무 먹고 살긴 해줄게, 살려는 드릴게 수준이 되지.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저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보충 설명하면은 아까 전에 이근한 씨의 얘기를 했었는데 기독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가 취소됐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아직도 그 목사 직위가 해제된 걸로는 알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목사 직위와는 상관없이 어떤 교회 측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간증을 한다거나 설교를 한다거나는 다 가능하다면서요.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그를 설교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일부 그런 사람들은 공감하는 거야. 그렇죠. 뭐에 대해서 공감하냐면은 이근한 씨가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 어떤 고문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첩을 잡으려고 했던 행위 아니면은 사회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관계가 이근한 씨가 안수를 받고 이럴 때 자기 과거에 대해서 전혀 뭔가 반성하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자기 계속 그거 유지한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근한 씨 같은 경우는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고문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이라든가 이런 걸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경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 중에 이근하는 나쁜 놈이다. 왜냐하면 고문당한 사람에 대한 공감을 하니까 하는 게 있는 반면에 이근한 씨의 명분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자꾸 너무 상대주의적으로 가는데 어쨌든 이게 이 주제만 해도 우리 한 2시간 토론할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윤리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그렇죠. 일단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근한 씨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회개를 했다는 가정하에 목사 안수를 준 거였고. 사실 그거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원의 방식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만약에 정말로 이근한 씨는 정말로 그렇게 전 믿어요. 정말로 예수님도 믿고 정말 좋으신 분이 됐을 거야. 네. 그러면은 천국에 가나요?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정말 회개했다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야, 이거 독실이 악플이 달릴 것 같아서 그만하라고. 교회 안에서는 좀 심각하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정말 누구를 살인했든 살인하려고 마음을 품었든 사실 그 사람의 마음에 더럽혀진 정도 똑같다. 죄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 얘기 있잖아요. 요 얘기. 근데 재밌네.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핵심 논리인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차라리 저는 일단 마무리하면서 할까? 예, 마무리 좀 해봅시다. 일단 이제. 우리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도 답변하면서 하려고요.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지금 들어와. 원래 실존주의를 얘기하다가 윤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얘기로 넘어왔는데 요거 그러면은 윤리를 아예 빼가지고 아예 뺍시다. 같이 재밌겠는데. 얘기하는 거 좋을 것 붙어볼까 우리? 재밌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무슨 얘기부터 이 얘기를 시작했냐면은 네. 사르트르가 전제하는 건 뭐냐면은 신이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궁금한 건 그건 거야. 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덕적 원리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있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는데 예. 총정리 한번 해보죠. 예, 총정리 각자 돌아가면서 예. 저는 이제 실존주의에 대해서 근데 사르트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르트르는 도덕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도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신에서부터 근거 잡는 건 아니고 네. 타인의 시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음.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원죄라는 것은 타인의 시선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원죄 얘기가 나와요 거기도? 근데 이제 비꼰 거지. 비꼰 한데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적인 보편적 도덕 원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타인이 나에 대한 규정을 해줄 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르트르가 설명은 해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인 도덕적 법칙을 살려낸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은 절대적인 도덕적 원리가 없이 살아야 되는 게 사실인 거고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그 얘기했지만 절대적인 도덕적 구원의 방식이 존재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라는 사고방식이, 독실이가 지금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고방식이 차라리 부도덕하거나 아니면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절대적인 법칙이 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행동한다면, 차라리 그게 더, 어떤 괜찮은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최 사장 입장은 윤리적인 상대주의 상황이어도, 그게 더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이구, 멋있네. 뭐고 멋있어, 이게. 어쨌든, 예. 다른 분은 독실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 할 건 없고요. 요거 윤리 때 박사님이 한번. 다음에 한번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재밌겠다. 그런데 저도 그 보편적인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보편 윤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이 있는데? 신이 없다고 한다면. 없다고 한다면. 가정하에서. 그렇지만 물론 신이 없고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시대와 문화에 따른 보편 도덕은 있을 것 같아요. 보편 윤리는. 근데 그거를 초월하기는 힘들 것 같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하지만 그 시대 안에서는 통용되는 보편 윤리는 있을 것이다. 그럼 보편은 아니지, 그지? 그 시대의 보편 윤리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믿음을 얘기하자면 성경적인 것들을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봤어요. 성경 안에 굉장히 비도덕하게 보이는 것들이 선하다고 주장되어 있어요. 그거를 아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도덕적이라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답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 한번 얘기해보면 오케이. 좀 들어와. 알겠습니다. 들어와. 칼끝을 갈고 있어서 제 얘기가 여러 가지 기독교 준비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날 아플 것 같아. 아플 것.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절대자가 없어도 보편적인 규칙을 사람들이 상정해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신이 정해주는 게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뭐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거나 공동체 유지에 관련된 거, 내용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 큰 틀은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해보면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살인에 대한 거, 뭐 도둑질에 대한 거,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뭐 극단적인 행동에 대한 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기본적인 본성에 맞게 교육받으면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생각. 교육이 그 교육은 네네. 김도인이. 네. 근데 교육이 무슨 말씀이신 거죠? 교육? 그러니까 네, 윤리적인 교육을 사람들한테 시켜야지 그렇게 행동한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무슨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네네네.
뭐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거 생각하냐면 인간이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거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고문 기술자나 뭐 제자의 업적을 가로채는 교수들이나 그 상황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관되게 행동할 텐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잘못을 반성하거나 사회적인 시선을 바꿔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거나 그런 걸 겪는 건 왜 그러냐면 어쨌든 보편적인 자기의 도덕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 아닌가요? 반대로 그걸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걸 사르트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그러더라? 자기 배반이라고 얘기하는데 나한테 물어봐봐야 돼. 그럼요. 찾아보면 내가 알겠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근한 씨나 아니면은 이를 가로채는 부장님 아니 교수진들은 걸리고 처벌받았더라도 그때는 수긍하는 척 하겠지만 실제로 평생을 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남기진 않을까. 그럼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자꾸 시비를 거는데 제사장에 예. 좋아. 그건 실제로 그 사람의 생애를 다 전체 통틀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죽을 때까지 옹호하면서 그 사람들 고문한 거에 대해서 정말 정당했다고 생각했는가? 그거는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그러면 지금 고문한 거는 여기 있는 다른 분들 저 포함해서 모두 다 이근한 씨가 그 당시 고문했던 건 분명히 시켜서 한 거죠. 국가를 위해 한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첨부되냐면은 자기의 창의성, 그렇죠. 예술성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포함돼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적극성. 되는 건데 적극적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고문할 것인가. 즐기신 거지. 저희 4명은 전부 다 그분의 그 행동은 뭐 일말의 가치도 없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모두 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면 우리가 지금 자꾸 실존주의 얘기하다가 각자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관을 내가 윤리적으로 싸우고 있어. 어쨌든 저는 이 실존주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논평을 덧붙이자면 저는 이거 책을 처음 고등학교 때 봤던 것 같아요. 까미 있잖아요. 까미. 이거를? 아니, 까미 소설들은 재밌어. 패스트, 이방인 이런 거는 약간 자극적인 소재들이 있어가지고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기존의 어떤 가치관, 전통, 사회 구조에 대해서 너무 근본적인 성찰을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들, 무의미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탁 치고 나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하는 부분은 되게 재밌습니다. 매력적이고, 오히려 기존의 어떤 그 회사 생활에 찌들어 계신 분들이나 학교 생활에 찌들어 있어서 뭔가 좀 답답하고 이런 분들은 실존주의 쪽 철학 책들을 좀 구해서 읽어보시면은 내가 왜 이런 느낌을 갖지? 이런 거를 깨닫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추천해드리는 바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실존주의의 본질은 어떤 그냥 단순한 허무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정반대로 인간이 처해 있는 어떤 현존재적인 상황, 지금의 이 상황 자체를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기반도 없고 신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살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합리성, 공감 능력, 어떤 자유의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를 긍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 근본에는 어떤 인간성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고 조금 불완전하긴 하지만은 인간 스스로 힘으로 위대한 인간을 거듭날 수 있다. 는 걸 믿는 게 오히려 실존주의가 아닌가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일단 우리가 실존주의 전체에 대해 마무리했는데 우리 사실적으로 철학 전체에 대해서 마무리하게 된 거죠, 그렇죠? 철학 생각보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4명 뽑아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방금 얘기했었던 그 윤리에 대한 얘기도 또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학자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우리 게시판에 꼭 올려주십시오. 얘 좀 다뤄달라. 이러면서 이상한 거 우리 전혀 모르는 거 봐. 공부해서 와야 돼. 논리 철학자 막 엿대 봐라 이러면서 일부러 막 비트겐슈타인 알려주세요. 막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건 뭔가요? 슬슬 여름철도 다가오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어디 가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저희 지대 넘비아도 여행지 특집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여행지 추천하는 방송이나 책에서도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저희는 좀 특별한. 특별합니다. 거의 세계 최초일 것 같은 그런 추천지들. 우리 남들 다 가는데 뭐하러 가? 그죠? 우리 좀 특별한 데 가보자. 해서. 그래서 어떤 지적 대화를 위한 여행지들. 이거를 아주 특별한 장소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일단은 철학 여기서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리플 많이 남겨주세요.